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장원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공공제도는 크게 이제 상부구조인 주종제도하고 이 경제부구인 하부구조인 장원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장원의 그 어떤 구성 요소, 네, 장원의 어떤 종류 같은 것들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장원을 하면 한 가지 장원만 생각을 하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그 장원 구조.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 장원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이런 구조의 형태 종류 같은 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서기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원의 구조를 그 크게 서기에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정주 형태는 크게 총각과 그다음에 상고 정주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총각 전주일 경우에는 경작지 형태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주 형태는 크게 총각과 상고, 주거, 정주로 나눠볼 수 있다. 후자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폴, 브르타뉴, 서부 노르망디, 그리고 프랑스, 중국 고지대 등 비약한 토지의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비옥한, 더 비옥한 지방은 대체로 총각 전주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고 전주는 주로 이제 토지가 비약한 그 토지 비, 빈약한 토지의 지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각 형태는 비옥한 지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전주 총각 전주 형태죠. 자, 상거 전주는 이제 대체로 이제 세대마다 매우 떨어져 고립되어 거주했으며 토지 경작도 원시적이다. 그래서 각 그 집 근처에 약간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가축의 분노를 비료 삼아 경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급밖에 이제 개방된 토지를 그 경작한 바 이는 1년 내지 2년간 지역이 고갈될 때 경작한 후에 또 다른 토지 옮겨 경작한다. 자, 주로 이런 농업 방식은 토지가 빈약하고 인구가 희박한 곳에 적합한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그 상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총각처럼 이렇게 밀집돼 있지 않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이 고갈되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상고 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술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상고 정주 형태였다가 나중에 11세기 이후부터는 그 촌락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술한 책도 있어요. 왜냐면 촌락 형태로 해야지 밀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영주 입장에서 통제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도 포구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촌락에다 이제 중심지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지역에 따라 이제 이렇게 촌락 형태하고 상고전주 형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서계도 이제 나오니까. 자, 총각 전주의 경우에는 또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영국의 대부분과 그다음에 누아르강 북쪽, 세네강하고 동쪽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비옥한 지방의 개방 경제를 로서 처음에는 이 개방 경제제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설명할게요. 처음에는 2포제였다가 3포제로 변했다.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유형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형태가 촌락 정주의 첫 번째 형태야. 예. 그리고 2포제와 3포제는 뭐냐면 2포제라는 건 이런 식이죠. 예, 경작지하고 후경지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다음 3포제라는 것은 세 개 나눠가지고 경작지, 경작지 2, 그다음에 후경지 돌려가면서 이제 윤작제로 이렇게 그 뭐냐면 농사를 짓는 방법이죠. 원래 요 삼포제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알려졌던 건데 중세 들어오면서 이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11세기 들어오면서 고종자 문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행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농업 생산력 발달에 또 큰 원인이 되죠.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누아르강 남쪽의 프랑스와 대부분 지중해 연안 지역은 울타리로 둘린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사각형 경작지로서 각 세대는 이러한 경작지를 선하게 갖고 이 포지를 지키겠다.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는 개방 경작지라고 했죠. 울타리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여기는 울타리가 있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중세시대 장원하면 개방경직제가 이제 주로 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일부 지역에는 울타리가 있는 그런 곳도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3포제가 아니라 2포제가 채택되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방경직제의 경우, 개방경직제라는 것은 여기와 관련된 거죠.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총각 공동체 규제가 강하고 울타리 친 경우에는 농가마다 독립 경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장원제 형태는 총각 정주의 첫 번째 형태예요. 첫 번째 형태. 예, 그걸 이제 이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과서에다 실어놨고 아마 이게 대표적인 총각 정주 형태가 장원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요 네 가지 유형 중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총각 정주의 첫 번째 형태에 맞춰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여기에 이제 모형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다음에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지만 공군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나라마다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다른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대표적인 형태를 한 가지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초점을 맞춰서 대표적인 형태에 맞춰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장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석에 있기 때문에 정보 강독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원제 구조를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여기 장원의 구조를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장원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 걸 좀 약간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이 장원은 되게 영주의 봉토를 얘기하죠. 이게 한 개 정도나 여러 개 이제 경작 단위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장원의 그 구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영주의 성이 있어요. 영주의 성. 그래서 영주가 살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영주의 대리인들이 이제 주로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작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삼포제 아래에서 이제 경작지예요. 그래서 충경지가 있고 이렇게 추경지가 있고 후경지가 있어. 예. 그래서 충경지하고 추경지에 경작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작물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방식이고요. 삼포제 형태로 이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촌락이 있고 공동 방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가 없죠. 예, 울타리가 없는 걸 개방 경작지라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장원은 촌락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장원에 두 개 이상의 촌락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큰 촌락이 있고 두 개 이상의 장원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장원은 농촌적인 중세사의 일상적인 현실생활 영위된 기본 단위였다. 요 한 촌락이 하나의 장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형적인 경우라고 상정해 놓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이념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요건 뭐 역사과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 있죠. 막스 베버가 이제 간료제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할 때 이 간료제도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념형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대표적인 공약, 대표적인 공어. 자, 장원의 경우 그 중심에는 장원과 관련 영주관이 있고요. 어, 그리고 단순한 평기사의 경우 본인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였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들, 대리인을 뒀고요. 그리고 농가는 도로변에 나란히 모여 있으며 여기 재분소, 제빵소, 창고 같은 시설물도 있어요. 자, 이런 시설물들은 주로 영주가 운영하고 있죠.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또 수익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영주 간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보통 이 촌락형 때 이제 그 장원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이 촌락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그거를 만들려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촌락을 만들어야지만 여기에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기독교 전파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주변에는 경작지와 공동농작이 있으며 경작지는 크게 세수 구분하고 있다. 이것도 정형적인 산포지 아래에서 장원지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후경지이며, 후경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놀리는 땅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적이 고갈됐잖아요. 되게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시비법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예. 그래서 땅은 놀리는 땅이 좀 있었어요. 자, 또 하나는 가을에 거울국식을 신고, 그리고 봄에는 공공식, 콩중류를 심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땅을 두 개로 나눠갖고 다른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을 보통 윤작재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이런 윤작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돌려 심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그 지적의 고갈을 좀 더 낮춰서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질소를 특히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상태의 질소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고체화된 질소를 얘기하는데 이 질소가 그 당시 질소칼륨 같은 것들이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소 칼륨을 뭐냐면 이렇게 윤작제를 통해서 많이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 특징상. 그래서 이 윤작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작지 기능은 매년 교체로 도달하기 때문에 산포제로 한다. 그다음 경작지에는 울타리가 없고 개방되어 있으며 이걸 개방경작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타리가 치신 곳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정형적인 형태가 개방경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방경작지에서 울타리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이걸 따로 개방경작제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지금 현대인들 입장 올 때는 중세시대 때 개방경작제가 좀 약간 특이한 거야. 울타리가 없는. 그래서 애들을 개방경작제로 지칭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방돼 있잖아. 논밭이든 울타리 친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쓰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많은 지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지조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지조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지조가 뭐냐고 하면요. 그러면요. 지조는 대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한 지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지조인데 이 지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그 당시에는 말이 이제 그 쟁기를 메고 끌었거든요. 아니면 소나. 말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 거. 쟁기를 끌고 이렇게 갈면서 한 바퀴 돈. 그 정도의 크기를 지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런 지조 형태로 이렇게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이 한 곳에 집중돼서 이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A 농민이 여기 지조를 얻으면 여기에서 뭐 다른 곳에서 여기에서 지조를 얻고
그다음에 또 요 다른 농구에서 지주를 얻고 온 거야. 그러니까 A 농민의 그 땅은 경작지는 이렇게 분산돼 있어. 예. 왜 이렇게 이제 하냐면 마을마다 어떤 토지는 비옥하고 어떤 토지는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옥돌 구역에서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땅을 나눠서 지주 형태로 나눠 갖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경작자가 갖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망스라고 해요. 보통. 농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가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망스는 이렇게 지조 형태로 분할돼 있다. 그러니까 땅이 나눠져 있는 거야, 땅이. 한 곳에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 떨어져 있으면 농사 짓기 힘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2차 인클루전 운동 때는 여기 이제 땅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해. 이렇게 한 곳에 이제 강작 형태로 하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 중세시대 정형적인 형태는 이 지조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혼재지지라고 해요. 땅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이 혼재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영주 직영지 등 농민 보유지 등 모두 경작지는 일정 크기의 기단한 조각, 지조로 나눠져 있고 3포에 분산되어 있다. 자, 지조에는 밭가지가 적당한 크기였다. 자, 농민 보유지의 크기는 지역마다 다르나 평균 30에이커이며 각각 10에이커와 3포로 구호 흩어져 있었다. 포마다 있는 자기목은 10에이커는 여러 곳에 길다는 땅을 조각인 지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영주 직영지도 지조로 나눠진 건 뭐냐면 요 지주에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와가지고 노동 경작을 하는 거야. 거기에 일단 공동 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초기 때는 고정 장원제에서는 주로 생산물이나 화폐 활동에서 영주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주로 자신이 직접 직영지에 가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노동지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영주 직영지의 지조는 자기가 경작할 의무 할당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혼재 지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영주 교회 농민 각자가 지주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혼재지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촌락 밖에는 넓은 산림과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그다음에 경작지는 그 성격상 영주 직영지하고 농민 보유지 형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주 직영지는 영주가 직접 경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의 경작권을 이제 뭐냐면 받으면 요구한 대가로 그 영주에게 직영지가 가서 2, 3일 동안 돌아가면서 일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지대 형태를 노동지대라고 하고요. 노동지대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장원제를 고전장원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고전장원제는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점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영주 직영지가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영주 직영지가 농민 보유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네. 이거 둘 다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농산물이 이제 시장에 갖다 팔면서 상품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영주 입장을 때 영주 직영지를 강화시켜갖고 여기에 생산된 것을 왜냐면 시장에 갖다 팔면 되겠죠. 여기 이제 고용된 사람은 농업 노동자들이고 근데 이제 영주 직영지에서 농민 보유지 이렇게 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주 입장을 때는 지대를 받는 것보다는 노동지대를 받는 것보다는 생산물 지대를 받는 것이 낫죠. 시장에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무슨 장원제라고 하냐면 순수장원제라고 얘기해요. 순수장원제. 그래서 이 순수장원제는 나중에 12, 13세기 이후에 이제 이런 고정장원제를 대체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영주 직영지가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부역에 의하여 경작된다는 점에서 장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노동지대라고 하죠. 노동지대. 장원의 농민들은 입 밖에 가옥이나 성벽의 수리에 비롯해 여러 가지 짐승인 등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영주 직영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다.
자, 이 부역은 평균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이게 노동지대로 가는데 점점 자원재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 생산물 지대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화폐 지대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자원재를 앞에 있는 노동지대와 다르게 고정자원제로 가는데 순수자원제로 간다. 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짐작할 수 있듯이 장원의 농민들은 대부분 인신의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다. 그래서 이 농노는 농민하고 노예의 중간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예. 물론 자유로운 신분의 농민이 있었으나 수주가 그렇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분의 농민도 있었으나 수적으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자유농민과 농노의 구분은 장원의 테두리에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노예도 존재하고 있어요. 노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노예들이 대부분 이제 예, 장원의 구성 농도도 이제 됐는데 아주 이제 뭐냐면 소수지만 노예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노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노예를 삼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이제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도 많죠. 근데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도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니까 얘들은 이제 삼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근대 들어가면 흑인들은 이제 데리다가 이제 노예를 삼게 되는데 흑인들은 기독교를 믿어도 예외적인 존재야. 얘네들은 계속 노예가 될 수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냥 신분적으로 부자유스러운 농노는 토지에 결박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그는 영주 직영지의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로서 장원의 영주가 바뀌면서 장원과 더불어 새로운 영주가 예속되었다. 자, 농노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의무가 있는데 그 인두세라는 것을 이제 딱 불렸고요. 그 액수는 많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드니했기 때문에 농노를 사드니의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다음 농노는 그 혼인의 자유도 제한됐다. 농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가족을 했어요. 근데 혼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같은 지역에 뭐냐면 장원에서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건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갈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농노의 땅이 이제 딸이 결혼할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 가야 될 거 아니야. 남편 농노가 있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영주의 입장일 때는 자기 소유의 노동의 감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인세를 물었어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자기의 총락 안에서만 아니면 몇 개 총락 통혼권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 농노의 보유지는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었으며 상속제가 없을 경우에 토지는 영주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농민 보유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농민 보유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매매나 양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상속일 경우에도 아까 전에 상속세를 내야 돼. 여기에서 이제는 주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작권. 그래서 중세 시대 때 토지의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층적이에요. 중층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1차 소유권 있고 2차 소유권 있고 이렇게 해서 영주마다 또 각기 이제 상위 소유권 있고 그 밑에 또 분배를 해주면 분봉하면 또 하위 소유권도 있고 그 밑에 는 경작권도 있고 상당히 다층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소유권 개념 가지고 이렇게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해서 들어가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도세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 농노는 영주의 자유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인두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이상은 농노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각종 공납이지만 농노는 이 밖에 각종 자격을 동원하여 영주 자녀의 혼인 등 여러 가지 명목의 공납을 바쳐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영주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농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잠깐 좀 정리를 다시 좀 해 볼게요. 여기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책을 기준으로 해 갖고 좀 정리한 내용을 아주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농노들은 여러 가지 인제 노동지대 아래서 어 여러 가지 의무를 인제 뭐냐면 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고정자원제가 이제 노동지대 형태죠. 그다음에 현물제, 합해지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부역은 앞에서 얘기한 정기부역. 보통 일 주일에 3 일간의 부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작한 토지의 면적을 정해서 정적 부역도 이제 분류했다. 그래서 인제 정기부역을 하고 그 안에 지조 형태도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지조에 가서 경작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이거는 영주권에 관련된 내용에도 있긴 있는데, 농민들은 생산물의 농민의 생산물을 영주의 거주지 운반을 해야 되고, 영주의 뜰나무 작업이나 건축과 건물의 수립, 영주 저택의 경비, 영주 저택과 농경지 울타리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 부인들은 직존이 재봉 작업, 밀가루, 제분, 밀가루 제분과 양조 작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헌물납부가 있어. 헌물납부는 지대 일부로서 이제 뭐냐면 닭과 계란, 직물 등을 납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부역 같은 게 대부분 이제 환물지폐나 화폐지대로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장원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원제가 해체돼도 요 기타 부역이나 현물 납부 같은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생산물 지대 형태로 계속 남게 돼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농로를 보는데, 농로의 기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노마 말기에 부자율 소작인 폴로누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일까요?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몰락한 게르만 자유민 후손 이렇게 있고, 또 해방노예 출신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원을 가지고 이제 농로가 이제 형성됐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주나 이전의 자유나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농로의 부담은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로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토지나 가옥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 뒤에 얘기했지만 총각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어 그리고 농로는 생산성이 고대 노예보다 높아.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성이 제일 낮은 게 노예고요. 그다음에 농로고, 그다음에 자유민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이나 기술이 없고 단순 노동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노예가 생산 단가 좋죠, 가성비가.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뭐냐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로나 자유민이 쓰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 노예 같은 경우에는 할 의지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의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해. 감독 비용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농로라든지 자유민이나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뭐냐면 감독 비용이 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 수익 중에 이제 수익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제 농노들이나 자유민들은 감독 비용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또 이득을 챙기려고 인제 어느 정도 이익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또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고,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도 복잡한 기술들을 익히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농노보다는 또 자유민이 그런 의지가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점점 사회가 노예보다는 이렇게 농노, 자유민 형태로 바뀌게 돼. 아 그래야지 자유민을 이용해야지, 노동을 시켜야지 기술도 금방 익힐 수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감독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제 노예보다는 상당히 생산이 높다는 거. 자, 농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농민적 측면과 노예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농민적 요소로서는 독립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자, 부분적인 재산 소유와 토지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노예적 요소라는 것은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신분적 속박이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영주 경제 외적 강제를 받는데, 자,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번 또 볼게요. 영주권을 보죠, 영주권. 영주권은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농노들이 짊어지는 이제 그 의무 같은 것도 이게 영주권에 많이 속해요. 예. 그래서 영주권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영주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경제적인 요인에서 유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라는 건 토지 소유자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서 지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노동지대, 환물지대, 화폐지대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경제 외적인 권리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영주와 그 뭐냐 농노는 이렇게 토지를 빌려주고 그다음 여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측면도 있지만 근데 경제 외적인 관계가 더 커요.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잉여 생산물을 착취하죠. 지대 외에도.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안에는 그 뭐냐면 국가 공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이 공권은 영주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재판권 같은 것도 있죠. 재판권. 어, 그리고 징수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국가 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대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권 면제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이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함으로써 얻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제분, 제빵 등 시설 독점 같은 걸 해가지고 이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설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로나 조량이나 항만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공권적 관련, 그 공권 면제에 관련된 내용은 중세 말기 때 이제 그 중앙 집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 권력으로 통합이 돼. 그리고 이런 독점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이게 점점 없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장원 영주는 강대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영주권이라는 것이 경제적 요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그것은 영주가 단순한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 요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거는 경제 외적인 권리가 요 권한이었다. 자, 그것은 앞서 주종제도를 살펴본 같이 국가 공권의 해체와 분산의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형기사부터 영주부터 100일 넘는 장원을 가진 대영주의까지 다소간의 이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해체되면서 국가 공권이 해체되면서 국가 공권을 누가 갖게 되는 지방 권력자인 영주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 권력이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이 징수권이 이런 것들을 영주가 행사하는 거야. 그걸 이제 국가 뭐라고 하냐면 공권 면제라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권 면제는 서양사 강의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영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영주는 장원 내 제분, 제빵, 포도 압축 등 일상생활 필요 불가능한 시설을 독점하고 그래서 장원 내의 주민들에게 하여금 이를 강제적으로 이용해서 징수할 수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설 독점 강제 사용권은 도로, 교로, 교량, 그 다음에 항만의 부대 시설,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 개설 및 시장 내 각종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한 쌍파뉴 대시를 개설할 때 그 주체는 상인들이 아니죠. 쌍파뉴 백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장세를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도 영주권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영주 재판권이죠. 원래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영주 재판권을 누가 행사했어요? 영주가 재판권 영주가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영주 재판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급 재판권하고 하급 재판권 있죠.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걸 이제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사용을 가지고 있은 권리는 상급 재판권, 백작이나 뭐 이런 자작 같은 큰 영주를 얘기하고, 하급 재판권은 사용 외에 자잘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만약에 하급 그 재판권을 갖고 있는 소용주가 이 이상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 이건 이제 상급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한테 이제 이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지적한 것 같이 재판권도 상급과 하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소용주 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영주 재판권이야말로 농노들을 부재한 신분에 예속시키고 그들을 장원의 노동력을 토지에 결박시킨 기본적인 권리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는 재판권, 영주 재판권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판권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도망갈 농노를 추적해 잡아올 권리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 상급 재판과 같이 중재를 다룰 경우는 다르지만 경제의 경우에 채용보다는 벌금형이 보통이며 또 영주의 수익을 증대시킨 방편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감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징역형을 할 수 없잖아요. 취할 수 있으니까 대개 보면 이제 때리는 거하고 벌금형이 이제 대부분인데, 때리는 거는 돈이 안 되죠. 네. 벌금형이 이제 주로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경우이지만 간세, 시장세, 상품세 같은 각종 세금 징수권과 영지 강상개발과 나가서 이제 화폐 주조권 등 본질에 있어서 국가 공권에 속하는 여러 권한을 지방제도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자, 이상 같은 경제 외적인 강범위의 영주권의 보유와 행사 측면을 볼 때 장원제는 영주제라고 부르는 것은 더 타당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 그 성격과 규제를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농노들이 뭐냐면 영주들에게 그냥 마냥 착취만 당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주들도 농도들이 어느 정도 좀 살만해야지 장원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장원을 통해서 자기들 세금도 계속 이제 뭐냐면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 그 간섭들을 굳이 뭐냐면 건들 필요가 없죠. 그것이 계속 있어야지만 영주들도 이제 농노들도 최소한 이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농노들은 일상생활이나 뭐 토지 보유 이런 등등에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생활하고 규제를 받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 그 간섭 같은 습관들이 왜 생겼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농업 방식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농업 방식은 이제 대표적인 게 삼포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방경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혼재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공동경제적 형태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생산력도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경제 형태에서 뭐냐면 누군가 뭐냐면 빠져나가려면 혼자 놀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동체적 어떤 성격 간섭들이, 규제들이 뭐냐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장원제도 안에서 앞서 설명 영주제 면에서는 성격이 다른 공동체적인 어떤 규제나 그다음에 권리가 있었다. 자, 이게 규제가 아니라 간섭인데 여기는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공동체 규제는 구체적인 농업 경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것은 기술상 제약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삼포제 농법과 개방경제, 혼재지 제도 안에서 농민은 물론이요, 영주다 하더라도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농업 경영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경작지에 심는 곡식의 종류나 파종이나 수확의 시기 등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공동경작을 경지 강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의 이러한 공동체적 규제보다도 농민들에 있어 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적 권리도 있다. 규제도 있고 간섭에 의해서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낙수권, 방목권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수확이 끝나면 누구나 경작지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고요. 이걸 낙수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고 방목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촌락의 목장이나 목축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살림에서 벌목이나 숲을 구워서 땔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자, 소택지에서는 호수 같은 데 그런 데에서는
고기잡이와 니탄 채집권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 니탄이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석탄 있죠, 석탄. 석탄은 지금은 뭐 땅을 파야지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석탄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었어, 석탄이. 석탄이. 그래서 그걸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했던 그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석탄보다는 주로 이제 목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석탄 같은 게 쓰면 그 당시 굴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떼면 그냥 그 뭐야 그 집 전체가 석탄 연기로 막 내용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목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목탄, 목재를. 이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석탄으로 바뀌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바뀌는 요인은. 자, 그래서 깔린 게 석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재가 없으면 이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 석탄들은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했고,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런 니탄들이 없어지죠. 다 주워갖고 이제 쓰니까. 그러니까 땅을 계속 파기 시작한 거야. 막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석탄 강산은 그 지하에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석탄이 너부여져 있었다.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니탄 채집권이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공동체 권리는 특히 가난한 농민들에 의해서 생활에 직결되는 소중한 권리였다. 그러다 공동체 구제와 권리는 그 기원이 영주제보다 앞선 총락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장원의 간섭으로부터 영주권을 제약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주권조차도 제약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영주는 농노부부터 각 구역이나 각종 공람을 마음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장원의 간섭을 이를 억제하는 힘을 가졌고, 일단 정해진 것은 간섭하여 영주권으로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없었다. 영주의 입장에서도 지나친 요구나 수탈, 또한 부당한 재판권 행사 등으로 장원 그 자체가 마비되거나 붕괴되거나 바람직한 것이 못됐고, 간섭을 존중하는 편이 안정되고 하였다. 자, 이렇게 장원의 간섭의 힘이 매우 컸고, 농노의 일상생활부터 토지 보유, 그리고 장원 전체 운영에 간섭에 규제하는 면이 강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규제와 장원의 간섭에 대한 성격이 뒤에 나오죠. 자, 공동체적 규제와 장원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이나 창조성, 그리고 자유경제를 배제하는 것부터 공건사회의 정적인 성격과 부합된다. 그 장원제도 붕괴로부터 동적인 근대사회 이행이 있어 단순히 영주제적인 면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과 간섭의 붕괴도 무시하지 못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그 동쪽의 근대사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 간섭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 이 공동체 간섭은 농민을 보호해준 측면도 있지만 사회 발전에 또 방해를 이제 뭐냐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 시에는 항상 변화는 악이었어. 동적인 건 악이었고 정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간섭이 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세 봉건 제도의 어떤 개별적인 국가의 발전 설립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먼저 볼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 예. 프랑스는 이제 그 봉건 왕조의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자, 프랑스 왕조의 순서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는 서프랑크 왕조부터 출발했죠. 중세 봉건 왕조가. 근데 여기 대가 끊기고 나서 여기 카페 왕조 넘어가. 그래서 이제 카페 왕조 관련된 이제 시험문에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구 카페부터 시작해서 사세까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끊어지면서 방제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반려가 왕조가 이제 넘어가고요. 필리피 6세하고 앙리 3세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직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반개인 부르봉 왕조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카페 왕조, 반려 왕조 이런 식으로 부르봉 왕조인데, 가만히 보면 이 활동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서프랑크 왕조라고 해서 카페 왕조지만 이게 이제 카페 왕조 넘어가는 게 직계가 끊어져서 넘어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유국 카페도 뭐냐면 이 프랑크 왕국의 이 반계 혈족이거든요. 이 반계 혈족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 킹이라는 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혈통이 중요해. 타고난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왕조가 교체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물이 완전히 그 기존의 왕조와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왕통과 관계되어 있는 반계 혈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조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왕조가 좀 다르죠. 조선도 반계가 되면 하나의 왕조잖아.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왕조 자체가 바뀌는 게 좀 다르긴 한데 혈통을 되게 중요시 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킹이 이제 이런 개념이고 황제는 좀 다른 경우예요. 황제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황제가 될 수 있었죠. 그건 뭐냐면 황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야. 능력.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황제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혈통과 황제가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황제 같은 경우에는 혈통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킹이 되려면 일단 타고난 금수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카페 왕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서브 그 프랑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0세기 말에 카로lin거 왕조의 마지막 왕 루이 5세가 사망하자 여기 이제 서부 프랑크 왕조죠. 자, 전국의 봉건 귀족과 고위성 집단을 회의를 열어서 유국 카페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니까 국왕이 된 유국 카페는 국 제2 중에 장자를 협력자로 지명하는 간행을 만들어서 왕의 세습을 기도했고요. 다행히 왕자가 끊이지 않아서 그냥 카페 왕조 14세기 초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카페 왕조가 이제 처음에 시작됐던 그 일드 프랑스 지역에 그 뭐냐면 조그만 공룡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조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계속 지속됐던 이유가 이 세습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다행히 왕자가 끊임없이 뭐냐면 생산이 됐어. 그래서 계속 세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졌던 그 이유인데 카페 왕조가 이제 나중에 계속 장기 지속적으로 지속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카페 왕조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교회 입장 볼 때는 정치적 불안하면 포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겠죠. 자, 봉건적 이동에 따르면 왕국의 대제의 상위 군주는 꼭 필요해, 국왕이. 근데 국왕이 권력이 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약간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 제후였던 그 카페 왕조가 카페 가문이 이제 뭐냐면 왕위를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왕위 세습이 간행으로 인정됐어. 그래서 일종의 세자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마련됐고 거기에다가 왕자가 끊임없이 생산된 거야. 자,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뭐냐면 카페 왕조가 장기 지속적인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나중에는 힘이 커졌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그 뭐냐면 강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거야. 이 적자 생존의 원칙 이런 것들이 카페 왕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나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나 카페 왕조 초기의 국왕들은 미약한 존재였다. 그의 직할령은 지금의 수도 파리 중심으로 한 일드 프랑스 공령이었으나 부하 권력에 있어서 다른 봉건 대제후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프랑드르, 노르망디, 불타뉴, 앙주, 샹파뉴, 브루그노, 아키테 등등 강자 백장력 내지 공장력을 소유한 대제후들은 거의 독립국가를 다뤄놓는 존재였다. 그래서 초기 카페 왕조는 프랑스는 통일된 국가로보다는 이런 대제후의 어떤 느슨한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정형적인 봉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카페 왕조 설립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카페 왕조가 종속된 이유 앞에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 외워 두셔야죠. 기출 관련된 내용이 08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첫째로 이제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교회 확고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교나 수도원장도 하급 성직자와 교회 제사를 부하기 위해서는 대제후의 봉건적 신화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야 봉건적 계층제의 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그래도 교회 제사를 빼앗기는 사회가 없지 않는 한 안정된 그리고 강력한 국왕을 기대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봉건적 이론에 따르면 왕국의 대제후의 상위 군주 내지 수장으로서 국왕이 필요했고 카페 왕조의 그런 면에서 적합했다. 왕권은 약하고 왕령은 넘지 않는 무해한 존재였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했죠. 카페 왕조는 그 힘이 약했잖아요. 초창기 때. 힘이 강했으면 아예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로 비등한 이제 대제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니까 얼굴마다 내세울 수 있는 시민 중소 제후들을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무해한 존재였고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도유에 대여 성화된 국왕은 구태여 타도할 필요가 없었다. 힘도 없는데 굳이 이걸 타도할 필요 없죠. 어차피 또 왕이란 존재는 필요한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종의 초창기 때는 일본의 청왕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셋째로는 왕의 세습이 가능으로 인정되었고 왕위를 계승할 세가 단절 없이 대를 이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카페 왕조가 계속 지속된 이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카페 왕조의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이 나오는데 누이 6세, 누이 7세, 필립 2세 등등 있는데 요거는 뒷장에 있어요. 좀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 왕들의 내용은 뒷장이 있으니까 뒷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영국을 보죠. 영국은 또 상당히 복잡해. 영국의 역사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데일로 같은 것들이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깐 영국 왕조를 좀 정리 또 해볼게요. 자, 잉글랜드 왕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영국 왕조가 있는데 영국은 좀 약간 이거 왕조점에서 영국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영국이 있죠. 지도가 엉망인데 여기가 우리가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브리트 섬이라고 하죠. 북쪽 지역은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은 웨일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잉글랜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쪽 지역은 켈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켈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온 거야? 그 다음에 시저가 왔죠. 그래서 이제 노마가 여기까지 점령했는데 모든 점령을 했던 지역이 아니라 여기 점령했어요. 잉글랜드 웨일즈만 점령했고 그 위에는 이제 장성을 쌓아가지고 브리티나 장성을 쌓아서 스코틀랜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스코트족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켈튼족인데 이제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었던 이 켈튼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노마화됐어요. 노마.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걸 거부하고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켈튼족 일부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켈튼족이 이제 잉글랜드 켈튼족과 스코틀랜드 켈튼족이 융합이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켈튼족이 스코틀족이 통합되죠. 이 땅은 이제 스코트족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잉글랜드가 노마 지배에 들어가니까 그 중에 일부는 노마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중에 이제 일부는 스코트 땅으로 넘어갔다가 이들과 또 융합이 됐죠.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공격을 하려다가 여기에서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장성을 쌓고 이제 여기만 지배를 했던 건데, 문제는 노마 말기 때는 혼란기에 여기에 심해 공백 상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노마가 병력이 이제 철수를 하죠. 노마 말기 때는. 그때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앵글 섹슨족들이 여기에 건너오게 된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잉글랜드에 있었던 켈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은 이제 노마드 켈튼족들은 여기로 간 거야. 그래서 오늘날 웨일즈라는 그 지역에서 여기 이제 켈튼족이 이제 살았고 잉글랜드 앵글 섹슨족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지역도 이제 켈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켈튼족들은 뭐냐면 게일린이라고 있어요. 이들은 아일랜드 본토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치면 이제 말한 것처럼 여기 그 앵글색스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건너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갖고 원주민과 이제 이주된 켈튼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원주민 켈튼족과 유입된 켈튼족. 그래서 이 게일린이라고 따로 이제 이들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었죠. 계속 카톨릭 쭉 믿고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바뀌었죠. 국교회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잉글랜드로 들어온 앵글색슨 족들은 자기들끼리 뭐냐면 치고받고 싸웠어요. 7개 왕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7개 왕조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에센스라는 왕조가 있어요. 에센스. 이 왕조가 이제 힘이 커지면서 7개 왕조를 다 통합을 했죠. 섹스가 아니라 섹스예요. 네.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알프레드 대왕이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해에 보통 알프레드 직계 활동들이 이제 왕위가 됐는데, 중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데이족, 그러니까 덴마크 계통의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뭐냐 협상을 해서 데일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땅을 띄어서 덴마크인들에게 줬어. 그래서 얘네들 여기 거주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노르만족 특징이 한번 딱 거주려면 그 지역 문화를 그냥 쉽게 동화가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이족들은 잉글랜드에서 그러니까 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고,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들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대인세를 징수해 그들한테 줬다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통합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게 있으면 이때 이제 덴마크가 영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덴마크의 카누트 왕이라는 왕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덴마크가 이제 카누트 왕이 영국을 공격해갖고 왕위를 뭐냐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앵글색슨 덴마크 왕국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대인족들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델칸트라는 어떤 대인세를 또 징수를 하죠. 네, 델칸트.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카누트 연합왕국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누트 사후에 또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알프레드 직계가 계승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알프레드 고해 왕이야. 그러니까 통합 알프레드 왕국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뭐냐면 고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또 왕위 계승 문제로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서 바다 건너서 이제 들어왔던 왕조가 노르만 왕조로. 예.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이제 시작되고요. 근데 노르만 왕조는 도중에 직계가 끊어져. 반개 혈통이었던 플랜테지네트 왕조가 이제 등장해요. 요 노르만 왕조나 플랜테지네트 왕조는 이건 영국에서 나온 왕조가 아니죠. 어떤 왕조예요? 이 왕조는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 잉글랜드는 일종의 제국이죠.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역의 또 영토도 가지고 있었어. 나름대로 뭐냐 제국의 어떤 잉글랜드 제국이라는 제국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가다가 리처드 2세 이후에 이제 랭커스가하고 요크가의 반개 집안의 활동이 싸움이 나죠. 결국에 이 집안이 투더가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이 투더가가 이제 끊어지고 그 반개 혈통이 스튜어트 왕조 넘어가게 되고, 스튜어트 왕조도 이제 끊어지면서 독일 지역의 반개 형태인 하노버 왕조도 이어지죠. 근데 이 하노버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야. 네. 보통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부계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노버 핏줄이 아니야. 왜냐면 그 결혼했던 이제 뭐냐면 그 남편이 누구냐면 그 작생 코브르크 백작이라고 이제 독일 그 공주 그 백작이 있어. 백작인지 아니면 공작인지 있어요.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혈통이 여기 하노버 왕조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쪽 독일 계통으로 연결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작생 코브르크 고타 왕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이 고타 폭격기를 이제 동원해서 영국을 폭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고타 폭격기. 그래갖고 여기 이제 표현이 별로 안 좋다. 고타라는 게 다 독일 표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에는 적대심이 높아지면서 독일의 명칭 관련된 내용들 다 영국식으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조 자체가 작생 코르크 고타 왕국 이렇게 이제 왕가라고 하니까
또 고타라는 게 이제 고타 폭격기를 연상시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벌궁이었던 윈조공의 명칭이었던 윈조 왕국 그 됐고 그 후부터 계속 현재까지 윈조 왕국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왕도 영국의 왕조 계통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혈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앵글색슨 왕조에서 뭐 노동 왕조인데 이 노동 왕조도 엄밀히 하면 혈통도 연결된 거죠. 네, 잠깐만요. 이것도 왜 안 돼? 되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혈통과 다 연결돼 있다. 로마 왕조도 외계 그 어머니 쪽에 혈통과 연결돼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그 영국 왕조의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전되면서 웨일즈는 잉글랜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 아일랜드 왕국이 만들어져요. 예, 아일랜드 왕국. 조그만 계대 왕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이제 아일랜드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죠. 사용사 개동 내용.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네. 자, 앵글색슨족이 여러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이어 영국이 통일된 왕국을 발전된 건 9세기부터 10세기 때 대인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이다. 자, 영국의 통일 왕국의 진정한 건설자는 에센스의 알프레드 대왕이었으며 그는 대인족과의 평화 협상을 맺고 재건을 노력했으며 화기의 부흥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의 후계자에 의해서 대인주의 점유주의가 회복됐으나 그들의 거주는 대인로라는 지역의 고유한 법과 관습을 유지했다. 그래서 땅을 떼준 땅이 대인로가 되고요. 요번에 기초를 내놨죠. 요 지역에 있는 대인족들은 점점 이제 뭐냐면 기독교를 개종해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앵글색슨족과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앵글색슨족의 예토는 점차 장원을 조직됐으나 대인로에서는 독립론이 유세됐다. 장원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는데 이때 장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세 시대 때의 어떤 장원 공곤제 아래에서 장원은 아니고 커다란 토지 이렇게 총량을 기준한 어떤 마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앵글색슨 왕국의 토지는 동시대 유럽의 대륙이 어느 곳보다 능률적으로 조직되었다. 국왕은 원칙적으로 이제 선거제였으나 실제로 알프레드 후계자가 한정되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선거제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나 뭐 나중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 때도 왕조는 왕국 그 황제를 선출할 때 선거제였거든요. 예, 독일도 그렇고. 근데 이미 내부적으로 왕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정자가 있고 선거는 형식적인 거야. 선거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지만 실제로 알프레드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고 내정자가 있고 계속 그 알프레드 직계가 뭐냐면 왕위가 됐던 거죠. 그 왕령은 전국에 산재돼 있고 국왕은 지방법정에서 벌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국왕의 소집에 따라 모든 성년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자, 이에 국왕은 왕권과 궁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와 충분한 영지를 가질 수 있었고 많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인 화폐 수익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 장관을 임명하고 교체시키는 권한이 있었으며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잉글랜드 섹슨 왕국 때부터 뭐예요? 왕권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옆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원리엄이 요걸 이제 계승을 했잖아요. 원리엄이 유럽의 봉건제를 이식했지만 또 영국의 잉글랜드 나름대로 왕권의 강화된 바탕이 있죠. 거기 정복되다 보니까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배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앵글색슨 왕국의 어떤 중앙집권적 모습이 하고 봉건제가 결합됐다. 나중에 그래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앵글색슨 왕국, 통합 앵글색슨 왕국의 이제 권력 구조를 보면요. 자, 국왕의 자문 기간인 동시에 국왕 선거도 실시하고 윈터 게몬트라는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윈탄 게몬트 발음하기 힘드네. 네. 위태한 회의라고 또 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왕실회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알려진 모임은 고위 간직자, 대지주, 그리고 고위 성직자로 구성됐으며 또한 국왕은 그의 직속으로 왕명을 작성하는 매우 능력적인 비서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왕은 통치 임무의 일부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주법정에 위임했다. 주는 대체로 앵글색슨 왕국의 지방행정단이었고 대의족의 점유지를 회복하면서 그곳 역시 군사기지인 바다를 중심으로 샤이어가 새로 조직되었다. 주 법정은 지방 군사령관, 주 장관, 그리고 주교의 사회로 주 내의 자유민을 모여 지방의 간섭에 따라 재판했다. 11세기 때 대인족이 또 영국에 침입했죠. 자, 이때 이제 대인족들은 그 앞에 있는 대인족은 이미 앵글색슨에 있는 족들과 융합이 됐고 원래 본토에 있는 또 대인족이 쳐들어온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16년 덴마크 왕 카누트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영국에 침입하여 왕위를 올렸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언급했던 뭐예요? 이게 그 연합왕국이죠. 앵글색슨 덴마크 연합왕국이야. 연합왕국이 이제 뭐냐면 구성됐죠.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앵글색슨이 공동 왕으로 치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동군 연합이라고 하죠. 한 명의 군주가 두 개 이상의 공동 왕을 취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스코트 왕조가 잉글랜드 왕이면서 또 스코틀랜드 왕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군 연합의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자, 하여튼 카누트 왕은 공정하고 유능한 통치자였으며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데카르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법과 간섭을 존중했다 이렇게 있는데 데카르트는 대인세라고 하죠. 이게 번역을 하면 이 대인세는 요때 처음 징수한 건 아니고요. 요때도 징수했지만 그 전에 대인 저기 쳐들어올 때부터 이들 달래기 위해서 징수를 했던 거야.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얘들한테 주면서 너 정착 비용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제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세금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또 뭐냐면 또 걷죠. 이때는 명봉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걷는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카누트가 사망 후에 그의 후계자 사이에 관련한 내분이 일어났고 위탄웨이는 다시 알프레드 계통의 직계 후손이었던 알프레드 고해왕을 뭐냐면 국왕으로 선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고해왕의 어머니는 노르만디 공의 리처드의 누이 동생이었다. 그래서 카누트 치세 때 고해왕은 노르만디 궁정에 머물고 있었다. 자, 이런 혈연 관계는 고해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니까 그의 외사촌이었던 노르만디 원렴이 왕이 된지 계승하죠. 원래는 그 게르만의 법에 의하면 살리법에 의하면 이게 부계혈통에서 뭐냐 왕위가 계승될 수 있지만 모계혈통에서 왕위가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렴이 약간 정통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아예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혈통은 딱 연결될 수 있잖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왕이 되려면 혈통이 있어야 되죠. 능력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살리법에는 위배되지만 일단 사회 간섭적으로 이제 볼 때. 그래서 그는 각처로부터 모집된 약 5천 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영국부터 쳐들어가 위탄웨이에서 그때 선출된 이제 하워드 왕이 있었어요. SS.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반계혈통 중에서도 알프레드와 좀 가까운 계통이에요. 알프레드 계통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붙은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헤이스팅즈 전투야.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지도 문제와 함께 시험문제 나왔어. 그래서 헤이스팅스 전투가 어디에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헤이스팅스 전투는 여기 보면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중에 도보 해협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 상륙하면 여기 부분에 있어. 헤이스팅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우드와 어떤 책은 헤로드라고 좀 하는데 하여튼 여기는 서계 기준을 좀 얘기할게요. 하우드하고 원리엄이 한판 붙었어. 근데 이제 원리엄이 하루를 공격해갖고 이제 뭐냐면 쳐부시고 하루는 그때 뭐 시체도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가 그 뭐냐면 뭐 무능한 사람은 또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한번 개판 또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원리엄이 공격을 받으니까 무너지게 된 거야.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원리엄이 어 영국 왕이 올렸다. 보통 영국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잉글랜드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노르만의 영국 정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영국이 원래는 유럽하고 동떨어져 있었던 세계인데 잉글랜드가 유럽 세계에 이제 편입되면서 유럽의 봉건 제도가 20 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노르만 정복은 영국을 얼마나 달라졌을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또한 전시대에 많은 것이 존속되었다. 그래서 보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없던 땅에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제 통합 잉글랜드 왕국이 있었고 나름대로 중앙 집권적 시스템도 있고 지방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리엄이 갑자기 그거 와 가지고 그걸 다 없앤 게 아니에요. 거기 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통치 구조인 봉건제도를 여기에 살짝 얹혀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집권적 봉건제의 성격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원리엄 정국강은 군사 기지마다 성체를 축소하고 특히 도보해역 쪽에서 만일의 경우에 철수를 대비해서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본거지가 없잖아. 그래서 본토인들이 공격하면 이제 도망을 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요새를 축소했다. 그리고 북의 스코틀랜드와 서쪽의 웨일즈 국경성에 통합된 봉투를 일괄되게 시임하여 신하들에게 수여했다. 앞에서 한 스코틀랜드는 이제 스코트족이 살았던 얘들이고, 그다음 웨일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켈튼족인데 노마드 켈튼족이 이제 앵글색슨족이 들어오면서 저쪽 웨일즈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웨일즈나 이제 스코틀랜드도 약간 이제 자기들이 통합을 못했어. 그 안에서도 여러 이제 뭐 왕국도 나눠지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국경선에 통합된 봉투를 일반에서 시임하는 신하들에게 수여에 대비를 하게 됐다. 자, 원리엄을 스스로 정복자이기보다는 고해와의 정통적인 계승제로 자칭했다. 그러니까 알프드 형 직기다. 우리는 알프드의 핏줄을 이었다. 그래서 킹은 항상 아까 전에 혈통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그래야 그의 왕령은 고스란히 자기 소유로 접수하고 무력으로 정하지 않는 섹슨족의 지주들은 그대로 신하를 삼고 반항한 섹슨의 토지는 몰수하여 종군한 신하들에게 분배했다. 자, 섹슨 지주들의 토지는 분산되었기 때문에 원료의 추종자들의 봉투도 여기저기 분산되었다. 섹슨이든 노르만이든 봉투 수요자는 일정한 수의 기사를 착취할 의무를 가해졌으며 주교와 수도원자를 비롯한 고위성직자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왜냐하면 주교와 성직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아니라 장원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 일종의 이거는 성직자일 수도 제후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직자 제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을 받은 대가로 당연히 의무도 부과될 수 있는 거냐. 병력 착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제의 경우에 그의 영지가 재분봉하는 것은 본인에게 임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지 나눠줄 것인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대륙식 봉건 제도가 서서히 틀을 잡게 되었다. 자, 원리엄은 영국 근데 대륙식 봉건 제도가 이제 뭐지 내용이 있죠. 근데 좀 차이는 있긴 있어요. 이거 중앙 집권적인 봉건 제도가 아니라 이식된 봉건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일명 이식된 봉건 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관련돼서 좀 잠깐 보충 교재를 통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서양사 이제 총론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라는 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복권이 결합된 독특한 통치제도를 형성했다. 그 이식된 봉건제도다. 그래서 요게 보면 보통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중층택 지배구조인데 왕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왕권이 상당히 지방까지 통제를 하고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뒤에 설명한 솔즈베리 충성서약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영국의 봉건 체제는 유럽의 대륙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봉건 귀족이 영지 지배권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봉건 귀족은 농민에 대해서 영주이지만 아직 그의 영지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영주지 내의 보유농에 대한 어느 정도 지배권만 행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제후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거의 준국가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영지를 보유한 게 아니죠. 농민 자강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중소 정도 귀족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유럽 대륙에서 같이 마을 전체 또는 여러 마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영주가 공권력 행사는 없었다. 대부분 이 공권력은 징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 권력에서 이제 행사했고, 영주 재판권이 좀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중앙으로 달아서 왕실 재판을 통합이 나가죠. 자, 즉 영국에서는 장원의 영주는 있었지만 마을의 영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또한 영국의 영주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으며 그것은 오직 왕의 특권에 속한 것이었다. 자, 이와 같이 볼 때 영국 영주는 유럽 대륙에 비해 취약하고 독립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왕권은 노르망 왕조 수립 이후 매우 강력해졌다. 자, 예전에도 강력했는데 이게 정복 왕조다 보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자, 일시적 약간이 있을지만정 원칙적으로 강대한 절대 왕권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왕권이 11, 12세기 때 봉건사에서 극히 미약했던 것, 독일 왕권은 12세기 후반 이후 봉건사의 성립과하게 약화, 쇠퇴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영국의 왕권이 강해졌다는 사실 특이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볼 수 있는 게 솔즈베리 충성서였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이제 충성서약이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 적용하는데 보통 봉건 제후들은 한 곳에서 영주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제후부터 영주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그 양쪽 군주, 봉건 영주들이 자기가 영주를 줬던 봉건 영주들이 싸움을 할 때 어느 쪽에 먼저 군사적인 어떤 조력을 할 것인가를 정할 수밖에 없어. 네, 이걸 최고 신서라고 했죠. 자, 그때 정할 때 이제 뭐냐면 이걸 계약 문서 정해야 되는데 이 솔즈베리 충성서약은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영국의 왕이 있으면 요 밑에 대제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제후 밑에 뭐냐면 기사들이 있겠죠. 소제후들이나 자 대제후하고 기사인데 이건 영주적 기사 입장 올 때는 킹의 입장 올 때는 이건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은 뭐냐면 자기의 그 영주의 뭐냐면 친하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걸 배신이라고 해. 배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황제국 중국이 있으면 조선 왕이 있고 조선 왕이 신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일 땐 신하의 신하이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하는데 배신이 만약에 킹하고 대제후가 만약 한판 붙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뭐냐면 군사적 조력을 해줘야 되냐면 얘는 아니고 자기 직속상관이 아니라 킹한테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중층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라 인원적 지배관계라는 게 모든 제후들이 이런 식으로 킹과 영국왕과 1대1로 뭐냐면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군사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솔즈베리 충성서약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세 이제 뭐냐면 영주대 이제 권한 중에 징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징세권이 뭐냐면 왕권에 다 그냥 거의 예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건제도라고 하지만 실제 징세권은 왕이 가지고 있어.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주대의북이라는 뜻이에요. 동주대의북이 있는데 일종의 여기 보시면 이제 서양사 개념 사전을 보면 이 원령이 이제 1666년 프랑스 왕국의 노만디 공작의 기욤은 잉글랜드 점령을 정복한 원령이 되었다. 1086년 그는 가세 목적으로 정부의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서 동주대의북을 작성했는데 자, 이 책은 당시에 잉글랜드에 대한 성명으로 불렸으나 12세기 중엽부터 돈주데이북으로 불렸다. 돈주데이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뜻인데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 이 돈주데이가 최후의 심판이라냐. 그래서 이 책은 정밀도나 제작 속도에 있어서 중세 최고의 행정 업적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돈주데이북에 실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와 나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잉글랜드 왕은 교회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영주와 재판권을 부여했지만 실제 교회지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자기가 직접 선출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솔주의 서약, 동주대의북, 그 다음에 교회 장악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적 봉건제의 어떤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령은 영국 고유의 간섭을 유지하고 또한 앵글색슨 시대의 국왕들의 법을 인정할 걸 약속했다. 그래야 주 법정도 간섭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존속시켰으며
주 장관만인 노르만식을 대치시키고 대륙식에 따라 교회 재판권을 또 달리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수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헨리 2세 때 문제 생겼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정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르만식 봉건적인 간행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 원리엄은 종래 위탄회의 대신에 유력한 봉건 신하로서 구성된 왕실레이를 설치했다. 노르만 영주에게 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보다 유력한 군주에게 교수와 처리승의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서양사 총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의 뭐냐면 영주의 하행 집회권이었으며 그것은 왕의 특권에 속한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게 개론에서는 이게 사형 집회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이제 사형부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개론이 틀린 것 같아. 이 내용이. 예. 총론이 좀 더 자세한 거 다른 책과 비교할 때 이 개론 내용에서 좀 틀릴 거 있어요. 근데 개론도 보면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잡아낼 필요는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틀린 내용이 있네요. 예. 자, 주교나 수도원장은 이미 앵글색슨 시대 부분적이냐 불이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리엄은 이들 가장 유력한 세속 영주에게 확대시켰다. 예, 불인권을 이제 확대시켰다는 거죠. 자, 노르만 정복전의 영국 농민은 부자유한 농노부터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니지만 신분은 자유 농민이니까 여러 층이 있었다. 정복자인 노르만 영주들은 이러한 중간 단계 농민들 일률적으로 농노를 취급하고, 왜냐하면 유럽식으로 이제 봉건제도를 이식해왔잖아요. 그들에게 영주제를 적용했다. 그리하여 이제 앵글색슨 시대의 자유로운 신분을 누렸던 많은 소농들은 노르만 정복과 더불어 영주의 자의적인 지배에 예속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의 장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식 장원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의 장원제도하고는 좀 다른 거였죠. 결이 좀 약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들어와서 이제 완전하게 유럽식 장원제가 바뀌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리엄은 북부 프랑스에서 정형적으로 발전한 봉건제도를 영국에 도입하면서 또 유럽의 어느 군주나 국왕부터 강력한 왕권을 주었다. 왕령은 매우 강대하고 신하의 누구보다 부여고 강력했으며 국왕에 대한 기사로의 봉사 임무는 그에게 막대한 군사를 제공했다. 그는 그 전대로부터 데카르트 같은 앞에서 이제 데카르트 이제 대인세가 있죠. 같은 임시들을 전국적 징수와 권리를 보였으며 국왕이 임명하는 주장관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과 사법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어느 정도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 같은 거, 그걸 더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086년 원리엄은 전국의 배신들에게 솔주베이 소집해서 국왕의 충성을 서약하도록 했다. 솔주베이 서약이죠. 예. 그래서 이 충성 서약을 배신들이 배신한 건 그 제후의 신하들 얘기예요. 그들이 직접적인 주군에게 향한 것보다는 앞선 것으로 부정됐다. 또 원리엄은 그 왕명위원들을 각 주법정에 보내어 각 지역의 자원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작성했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주대의북 같은 것을 토리대장을 편찬해요. 징사와 행정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의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의 케이스는 앞에서 솔주베이 서약, 그다음에 동주대의북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원리엄의 권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제후들 사이 긴장 상태가 조성됐다. 원리엄은 강력한 왕권을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가능하면 이들보다 강화하였고, 영국의 제후들은 적어도 노르만의 귀족들과 같은 정도라도 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얻으려고 했다. 정복왕은 이러한 제후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의 후계자는 반드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다 또 끊어지고 독일 넘어가요. 같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헨리 2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이제 넘어가요. 독일. 예. 독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